김준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다란 창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면 그제야 잠에서 완전히 깬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는 거실 한쪽에 반듯하게 걸린 고급 양복을 흘끗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입고 다니던 양복이었지만 이제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양복 대신 낡았지만 깔끔하게 세탁한 택시기사 복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복장을 매만지는 순간 작게나마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생활에 꽤나 익숙해졌다고 느낀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가 사실 백만장자라는 사실은 모른 채 그저 노인 택시기사로만 생각했습니다. 김준호에게는 화려한 저택과 고급 자동차가 있었지만 그 삶을 버린 지 오래였어요. 택시 운전을 선택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음에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별다른 장식품도 없는 낡은 택시를 몰고 매일같이 시내 곳곳을 누비며 승객을 태웠죠. 회사를 매각해 손에 넣은 재산은 차고 넘쳤지만 그의 일상은 누구보다 소박했습니다. 어쩌면 그 소박함이 그가 진정 원했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차에 올라 핸들을 잡을 때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승객과의 대화가 기대됐고 길 위에서 마주칠 크고 작은 풍경이 궁금했지요. 서울이라는 커다란 도시는 매일이 다릅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을 달리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곤 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표정에 관심이 많았지요. 오늘 어떤 표정을 마주하게 될까? 그런 기대감이 그에게 삶의 활력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시동을 건 택시는 부드럽게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울렸어요. 준호가 즐겨 듣던 오래된 음악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이었지요. 낡았지만 깔끔하게 유지된 내부,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방석과 물티슈들까지. 승객들은 처음 택시에 타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택시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승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심으로 들어주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주곤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친절한 노인 기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정체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분명 그럴 법도 합니다. 낡은 차를 모는 데다 옷차림 역시 평범했으니까요. 김준호 자신도 일부러 정체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처럼 굴었어요.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25년 전 사라진 딸 지연 때문이었죠. 온 세상을 다 가졌다고 여겼던 시절, 정작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전 재산을 처분하듯 회사를 매각하고 남은 생을 택시 운전에 쏟아붓기로 했어요. 혹시 길에서 지연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고, 자책감에 못 이겨 자신을 벌주듯 노동에 매진했는지도 몰라요. 그가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지연의 환한 웃음이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보고 싶다는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존재로 남아버렸죠. 오늘은 혹시 마주칠 수 있을까? 그 작은 기대가 그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대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동네 기사식당에 들러 간단히 국밥이나 칼국수를 먹은 뒤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운전을 한 후 다시 택시를 세차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화려한 저택에 도착해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찾을 수 없는 빈집 속에서 그는 택시기사 복장을 조심스레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었어요.
이제 그 옷이 자신의 진짜 작업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다가왔습니다. 직접 마주치는 승객들은 그에게 삶의 단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울고 웃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젊은이, 병원을 가는 노인과 퇴근 후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직장인까지 다들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잠시나마 공유해 주었어요. 준호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백만장자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다양함과 진솔함이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잠시라도 쉬었다 가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어느 날 피곤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내려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요. 그렇게 작은 교감 하나가 쌓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른 채였습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린 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오면 혼자 딸의 사진을 꺼내들었지요. 눈에 익은 딸의 얼굴이 더는 곁에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뭐가 그리 바빠서 너한테 소홀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날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아팠어요. 그렇기에 그는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김준호는 평범한 듯 특별한 택시기사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 모든 사연은 앞으로 펼쳐질 삶의 길 위에서 언젠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김준호가 사는 저택은 겉보기엔 웅장했지만 내부는 공허함이 감돌았어요. 넓은 거실 중앙에는 채광이 좋은 창문이 크게 나 있었고 고급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아래엔 고가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하는 물건은 거의 없었지요. 침대 옆 서랍에는 아내가 쓰던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는 차마 읽지 못하고 그저 먼지만 털어내곤 했습니다. 아내는 딸이 사라진 후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기장에 자주 남겼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뒤졌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어요. 지연이 떠날 당시 그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한창 예쁘고 꿈이 많았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준호는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빠, 나 이번 학기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려는데 공연 때 꼭 와줄 수 있어요? 지연이 물었을 때 준호는 업무 전화에 정신이 팔린 채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래 한번 보자꾸나. 정확한 약속은커녕 아예 잊어버린 탓에 딸은 공연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돌아왔지요. 작은 일이 쌓이고 쌓여 결국 지연에게 돈이 먼저인 아빠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버렸습니다. 그 시절 준호의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각종 언론에선 그의 혁신적 경영을 대서특필했어요. 사업이 번창할수록 그는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성공을 통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이 사라진 후 남긴 쪽지 한 장만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보다 돈이 중요하시죠? 저는 제 길을 찾아 떠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하던 업무를 전부 중단하고 아내와 함께 필사적으로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친구들과 접촉했는지 해외로 떠났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회사 일은 잘 굴러갔지만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3년 후 아내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준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가 오랜 기간 일궈온 IT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마침내 대기업에 매각해 막대한 자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기뻐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이미 잃어버렸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에 흥미를 잃었어요. 그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허무함과 죄책감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딸을 찾고 싶다는 의지는 여전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 그는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길에서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희미한 기대가 그를 택시기사의 길로 이끌었지요. 알아보니 택시 면허를 따는 과정도 운전을 배워나가는 과정도 적잖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거쳤습니다. 오히려 부자로서 살던 시절에는 느낄 수 없던 성취감이 있었어요. 낯선 길을 익히고 차량 정비법을 공부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택시를 운전하던 날의 떨림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이야. 그는 스스로도 놀랍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말하는 멋진 노후와는 거리가 먼 선택이었지만 적어도 그는 지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그들에게서 풍겨나오는 생생한 감정들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돈에 둘러싸여 인간적인 교류를 잃어버린 듯 했기에 이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그는 낡은 택시를 마련해 직접 운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만 아직도 마음 한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지연이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젓가락을 놓기도 했지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신 역시 위안을 얻었습니다. 김준호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얻는 기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에 한 젊은 청년이 급하게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님, 면접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새벽까지 준비했는지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은 청년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하고는 최대한 빠른 길을 찾기 위해 골목길까지 이용했어요. 길이 막히는 곳을 피하려 했지만 워낙 출근 시간이라 곳곳이 혼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속도를 너무 내지 않도록 주의했지요. 간신히 면접장 앞에 도착한 순간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청년은 뛰어가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 안에 남겨진 청년의 긴장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김준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젊은 시절에 나도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스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지요. 또 다른 날에는 낡은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걷는 노인이 택시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어디로 가실까요? 그가 공손히 여쭤보자 노인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했지요.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노인은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이 다 해외로 나가 있어 혼자 사는데 몸은 자주 아프다고 했어요. 듣는 내내 준호의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때 나는 딸이라도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노인이 말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서 미안하네. 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나눠주면 저도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더니 노인도 빙그레 웃었어요. 내가 이런 따뜻한 택시기사를 만나다니 운이 좋구먼. 그 한마디가 김준호의 마음을 살짝 녹여줬습니다. 어쩌다 보면 노부부가 함께 타서 서로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부쩍 설레는 목소리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을 태울 때도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작은 행복이었지요. 그는 택시 안에서 함께 나누는 웃음소리와 안도감을 참 좋아했습니다.
때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 딸을 찾지 못한 아버지의 빈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밤늦게 택시를 몰다가 문득 거리를 살피곤 했습니다. 혹시나 어둑한 길가에 지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죠. 그때마다 허전함이 엄습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이 짧은 말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승객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고민하는 젊은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이어폰을 낀 채 탄 학생에게 잔소리 비슷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너무 크게 들으면 귀가 피곤해질 거예요. 승객들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내려가곤 했어요. 그런 소소한 만남이 점점 쌓이면서 김준호에게는 택시가 작은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죠? 누군가 물어올 때면 김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말했죠. 글쎄요. 돈보단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승객들은 대개 이상한 노인 기사님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그 말에 위안을 얻은 듯 했어요. 김준호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은 절대로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는 종종 택시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인생은 참 다채롭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독과 후회 속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사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러다 보면 딸에게 해주지 못한 말을 다른 이들에게 대신 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애초에 택시를 몰기 시작한 건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이 택시가 스스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낡은 택시를 몰며 만나는 모든 인연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또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어두운 거실이 반겼습니다. 그래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이 있다고 여겼어요. 딸에 대한 죄책감은 그를 힘겹게 했지만 그 마음이 그를 더욱 진실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듯 보이지만 길 위의 풍경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김준호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혹시라도 딸이 이 길 어디선가 택시를 잡게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택시기사로 살아가는 동안 그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견뎌나갈 것입니다. 지연아, 어디에 있니? 가끔은 달리는 차 안에서 속삭이는 날이 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오늘도 낡은 택시에 시동을 겁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을 태우게 되었어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곧 해고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준호의 가슴이 덩달아 무거워졌어요.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보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하며 조심스레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지요. 직장인은 며칠 뒤 우연히 다시 준호의 택시를 찾았습니다. 그때는 한결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기사님 말 덕분에 용기를 내서 상사에게 솔직히 사과했습니다. 결국 해고는 면했고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데 작은 보탬이 된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에는 더위에 지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젊은 부부를 태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머니는 애가 타는지 연신 아이의 이마를 식혀주고 있었어요. 준호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최대한 부드럽게 차량을 몰았습니다. 아이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네요.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데스크에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의 말에 젊은 아버지도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원무과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고 가족은 우선 접수를 통해 빠르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나온 부부에게 준호는 말했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 부부의 얼굴에 안도감이 피어나는 걸 보니 그 자신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여서 그는 매일 밤 집에 돌아갈 때면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구나 하고 되새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순간들을 딸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어쩌면 지연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가 택시 안에서 베푼 친절이 언젠가 딸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때도 있었죠. 물론 현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준호의 일상은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의 연속이었어요. 그 온기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있었고 동시에 딸에 대한 간절함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연의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작게나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낡은 택시에 오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딸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다짐은 그를 한층 더 진실하고 따뜻한 택시기사로 만들어갔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김준호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택시를 몰고 시내를 한 바퀴 돈 뒤 기사식당으로 향했어요. 이 식당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맛 좋고 가격도 착하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죠. 준호는 입구에 들어서며 차가운 손을 호호 불었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었는데도 바깥 공기는 제법 매서웠습니다. 오늘은 뭐가 맛있으려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빈자리를 찾아 둘러봤습니다. 가게 내부는 전형적인 기사식당 풍경이었어요. 넓은 홀에 기다란 테이블이 주르르 놓여 있고 바쁘게 움직이는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쿠르르 하고 끓고 있는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새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준호는 그녀의 목소리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며 고개를 저었죠. 오늘 처음 뵙네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출근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그녀가 내민 메뉴판을 훑어보았어요. 하지만 음식 선택보다 그녀의 손목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목 부분에 희미한 달 모양의 반점 같은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잠깐이지만 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건 흔한 모양은 아니지 않나?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뻔했어요.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주문을 넣었습니다. 오늘 국밥이 맛있다던데 그걸로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본인 스스로에게 웃음이 났습니다. 설마 같은 반점을 가졌다고 해서 아니야, 우연이겠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딸 지연도 어릴 적부터 손목 안쪽에 반달 모양의 반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준호는 딸이 어릴 때 그 반점을 보며 신기한 문양이네 하며 자주 쓰다듬어줬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그는 서둘러 수저를 들었어요. 그러나 국밥의 맛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그녀를 보려 했지만 다른 테이블 서빙을 하느라 분주해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을 때 그녀가 다시 나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날씨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 뒤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어요. 그 흔한 이름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괜히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가면 물어보면 되지. 그는 자신을 달래듯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내내 어쩐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식당에서 본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며칠 뒤 그는 다시 기사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리 잡자마자 눈을 돌려 그녀를 찾았어요. 역시나 바쁘게 움직이던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드실 것 정하셨어요? 국밥이 맛있었으니 오늘도 국밥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지연이라고 해요. 택시기사님은 자주 오시나 봐요. 순간 준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이름과 완전히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동요를 들키지 않으려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름이 이쁘시네요. 지연이라 불리는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흔한 이름일 수도 있지. 괜히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선 벌써부터 수없이 많은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혹시 딸은 아닐까? 아니,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뒤섞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국밥이 나왔지만 그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어요. 중간중간 혹시 하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대화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뚝딱 식사를 마치고 말았죠. 계산대에 섰을 때 그녀가 다시 한번 다정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늘 조심 운전하시고요. 준호는 그 순간 의도치 않게 그녀의 손목을 힐끔 봤어요. 손목 위 옅은 달 모양 반점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는 주먹을 살짝 쥐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더 이상 추위로 떨리는 게 아니라 복잡한 감정으로 뜨거워진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일찍 일을 마치고 일부러 기사식당으로 갔어요. 바쁜 점심시간을 피해 조금 한산해졌을 때쯤이었죠. 안으로 들어서니 서지연이 마침 컵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먼저 알아보고 웃음을 지어 보이자 준호는 괜히 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오늘은 손님이 좀 일찍 끊겨서요. 쉬엄쉬엄 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는 주변 직원들을 살짝 둘러봤습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오래 일했는지 가늠해 보려 했지요. 그때 마침 다른 종업원이 다가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기사님, 자주 오시네요. 뭐 드릴까요? 준호는 평소에는 이런저런 메뉴를 고민했지만 오늘은 식사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장 머뭇거리지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서지연 씨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자주 보는 분이라 궁금해서요.
그 종업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별다른 경계 없이 말해줬어요. 지리연 씨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인데 다른 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삶이 좀 힘들어서 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곧장 화제를 넓히려 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랑은 연락 안 하시나 보죠? 듣자 하니 혼자 아이 키운다고 하던데. 네, 들리는 말로는 최근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잘은 몰라요. 그 한마디에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렇군요. 그 종업원은 제가 괜한 말을 했나? 하는 표정으로 슬쩍 곤란해했지만 준호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노파심에 물어봤습니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 가끔 그런 분들 보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정리한 뒤 준호는 메뉴판도 대충 보고 국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25년 전 딸이 사라진 시점, 이혼,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수많은 단서가 뒤엉켰습니다. 국밥을 다 비우기도 전에 지연이 접시를 정리하며 그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어요. 준호는 무심한 척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는 머리를 살짝 흔들며 말했어요. 아휴, 일도 일이고 아이도 있어서 피곤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몇 살이에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남자아이인데 심장 쪽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녀요. 그래도 엄마인 제가 잘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어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딸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온 아버지로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거든요. 참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아이가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런 말이 큰 힘이 되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고 준호는 괜히 가슴이 시려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내 딸이라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인사를 건네고 부엌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준호는 가슴 한편에 묘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은 채 택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을 나선 뒤로도 준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했던 부분이 조금씩 구체적인 흔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내 딸과 같은 이름, 같은 반점, 그리고 25년 전의 시점. 이 모든 게 우연이라 하기에는 묘하게 일치한다는 불안감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이전처럼 택시를 열심히 몰지 못했어요. 승객을 태워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차창 밖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일찍 영업을 접고 재단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거대한 재산 일부를 기부하며 만든 재단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부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죠. 변호사님, 제가 의뢰하고 싶은 일이 좀 있습니다. 그가 재단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조용한 방으로 불러들여 말했어요. 네,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변호사는 준호를 이사장님이라 부르며 존경심 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준호도 재단 내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백만장자이자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변호사에게 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나 착오라면 그냥 잊으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아주 조용히요. 변호사는 의아해하면서도 준호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보고 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는 간략한 조사 결과를 건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준호는 서류를 쥔 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변호사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보가 있긴 한데 혹시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일단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준호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뛸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섣불리 나섰다가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다가가서 나는 너의 친아버지다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온종일 택시를 몰지 않았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멍해진 상태였지요. 결국 그는 아무도 없는 공원으로 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찾고 싶던 딸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줄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나? 옛날 딸이 떠나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랑보다 돈이 중요하시죠? 지연이 남긴 그 메모 한 장은 준호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았어요. 내가 좀 더 따뜻한 아버지였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격정적인 후회를 억누르며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운전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결국 택시키를 조수석 서랍에 넣어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재단 변호사가 건넨 서류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가만히 서류를 펼쳐보니 지연의 주민등록상 정보와 함께 간략한 이력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짊어진 채 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내 딸은 이미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며 살아왔다는 거잖아. 그 생각에 준호는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만약 정말 딸이 맞다면 자신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떠올리게 되었죠. 그 후로도 그는 식당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골목에 세워두고 그녀가 퇴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늦은 밤 지연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둑한 길가에서 그녀는 아이에게 전화를 건 듯 했어요. 민준아, 이제 집에 왔어? 표정이 피곤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밥 잘 먹었지? 그녀가 통화를 마치고 부지런히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준호는 그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설마 저 아이가 내 손자일 수도 있나? 생각이 그 지점에 이르자 감정이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이대로 달려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랜 세월 그녀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다가갔다가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단 조심스럽게라도 그녀 주변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혹시나 그녀가 진짜 자신의 딸이라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을 테니까요. 아이의 건강 문제나 생활고 같은 부분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딸을 놓쳐버린 아버지가 이제라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이튿날 다시 재단 변호사를 불러 더 자세한 조사와 함께 혹시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이 직접 나서고 싶지 않다고도 못을 박았어요. 그냥 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게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는 의문을 품었지만 준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재단 측에서는 의료비 지원이나 생활 지원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볼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러나 당장 그녀를 도울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 변호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다면 어째서 그토록 먼 길을 돌아 다시 내 곁에 온 걸까?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걸까? 아니면 그냥 운명의 장난일까? 머릿속을 헤집는 불안과 설렘에 뒤척이다가 어느새 새벽이 됐어요. 창밖으로 서서히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섣불리 나서지 말자. 먼저 지켜보고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뜨겁게 뛰는 심장이 어떻게든 다시 딸을 붙잡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멈춰버린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야 움직이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분주하게 일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체로 운전도 가볍게 하고 승객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할 정도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요. 마치 오늘을 무사히 마치면 또 그녀를 볼 수 있을지 몰라 하고 기대하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크고 작은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고도 선뜻 나설 수 없었고 조용히 그녀를 조사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다가가기 전까지 그는 더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연 또한 이 노인 택시기사가 자신의 과거와 어떤 연을 맺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며칠 뒤 김준호는 다시 기사식당으로 향했어요. 택시 운전 중간중간에도 자꾸 서지연의 얼굴이 떠올라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뜨거운 난로 열기가 얼굴을 훅 감싸왔어요. 마침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난 터라 홀 안은 꽤 한산해 보였지요. 그는 홀을 둘러보며 지연을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서지연 씨요? 지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준호는 괜히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다른 볼일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조금 전까지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가시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던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프거나 다른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뛰쳐나갈 수도 없어 우선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주문한 뒤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봤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걱정하자 그녀는 간신히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벌써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지연 씨, 무슨 일이라도. 지연은 준호를 보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어요. 그러나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일하는 중에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녀는 눈가를 훔치고 다시 부엌 쪽으로 향했지만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동료 직원들이 조용히 위로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준호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고 싶었지만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고 지연이 더 곤란해질까 두려워서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식사라기보다는 국밥 몇 숟갈을 입에 대며 초조하게 상황을 살폈지요. 조금 뒤 지연이 물을 가져오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따라 오래 계시네요. 일은 안 바쁘세요? 준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백만장자이자 사실상 회사도 갖고 있고 재단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게 새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났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까?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려 했지만 고개를 떨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솔직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사라진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고 절실히 느꼈지요. 그러나 아직 본인을 아버지라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준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드릴 방법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명함 같은 거 받아보시겠어요? 지연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해요.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보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그녀는 결국 망설이며 명함을 받았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명함에는 김준호 재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단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재단 기사님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준호는 거짓말하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고 예전에 지인들과 함께 만든 거라 제가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연락 주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식당을 나서는 순간 밖에서는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볼을 애듯 스쳤지만 준호의 마음속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어요. 내 딸이 맞다면 더는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해. 그는 이를 악물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택시를 세차장에 대고도 한동안 차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재단 명함들이 들어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떠올리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지금 당장 내가 누군지 알려주면 혹시나 지연이 더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을까? 그는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고민 끝에 아이 민준이를 데리고 준호가 건넨 명함 속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최근 병원 검진에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더 늦추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요. 지연은 정말 이곳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로비와 단정한 안내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연은 김준호 재단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며 말했지요. 택시기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아이 수술비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직원은 내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연은 민준이를 달래며 응접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면에 걸린 사진들에는 김준호 재단이라는 명패와 함께 여러 봉사 활동이나 의료 지원 사업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계속 둘러봤습니다. 곧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양복 차림을 한 노인이 지연과 민준이 앞에 서서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오셨군요. 제가 직접 이런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놀라셨죠? 지연은 놀랍게도 그 얼굴이 익숙해 숨이 턱 막히듯 했습니다. 기사님? 근데 이곳 재단의 이사장님이라니 대체. 준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밝히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재단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지연은 짙은 혼란을 느끼며 아이를 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택시 일은 그냥 취미로 하신 거였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 지금 제 상황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건 확실한가요? 준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연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아이 수술비 문제만 해결된다면야 뭐든 듣겠다 싶었지만
준호의 표정은 그 이상으로 복잡해 보였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준호가 어린 딸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아이 손목에는 작은 달 모양 반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반점이 지연의 손목에 있는 반점과 똑같았어요. 지연은 자신의 손목을 본능적으로 쓸어보며 어딘가 아득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전 집을 나가버린 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난 아내를 잃고 딸까지 잃고 한참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택시를 모는 것도 혹시 길에서 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지연은 숨이 막히듯 몇 번 허공을 움켜쥐더니 결국 아이의 손을 붙잡고 살짝 뒷걸음질 쳤어요. 설마 그 딸이 접니까? 준호는 깊은 한숨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사식당에서 처음 널 본 순간 손목의 반점을 보고 혹시나 싶었지. 무조건 맞다고 확신하진 못했지만 재단 변호사를 통해 조사를 해봤고 결국 너가 맞다는 걸 알게 됐어.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 사실 제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는 불안한 듯 손목의 반점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 집을 나와 방황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머리를 심하게 다쳤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아무도 제게 말해줄 사람이 없었죠. 준호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너가 사라진 후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거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내야 했고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식당이며 공장 같은 곳을 전전하며 일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냥 과거 따위는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억을 잃고 보니 세상은 저한테 더 가혹하더라고요. 누군가 기대고 싶었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딸이 사라진 이유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혼자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너가 가족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머릿속에 아른거리긴 했어요. 하지만 희미한 실루엣뿐이었어요. 어떤 때는 꿈처럼 보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냥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손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가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아주 따뜻한 목소리였는데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목소리가 아버지였어요. 그 순간 준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버린 적은 결코 없어. 그날 밤 너가 사라졌을 때부터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내가 돈에 파묻혀 너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널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지연은 두 손을 꽉 쥐고 한참 동안 감정을 억누르다 결국 터져나오듯 말했어요. 전 기억을 잃었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난 혼자라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시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맞으시잖아요. 그 순간 준호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조심스레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널 지키고 싶다.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면서도 웃으며 마침내 준호에게 안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딸을 잊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 공허했던 자리가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듯 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길고 긴 방황의 끝에서 그녀는 돌아올 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민준이를 지켜줄게. 너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지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정말 저 버리지 않으신 거 맞죠?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너를 찾기 위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고 결국 이렇게 재단까지 만들었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혹시 너가 내 택시를 탈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안고 살아왔단다. 그녀는 닦아도 닦이지 않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도 이제 할아버지가 생긴 거네요. 민준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엄마와 노인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며 작게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잡으며 벅찬 감정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내 손자구나. 그날 재단 사무실 한 구석에서는 25년 만에 부녀 상봉이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준 뒤 준호는 지연과 민준이가 수술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꿈은 아니죠? 준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꿈이면 참 좋겠지.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앞으로 내가 택시를 계속 몬다고 해도 이제는 매일 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지연은 울면서도 웃었어요. 저도 뵐 때마다 느꼈지만 아버지 표정이 참 따뜻했거든요. 그게 제 아버지였다니 정말 말도 안 돼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마저 울먹이는 엄마와 할아버지를 보며 조금 겁에 질린 듯 했지만 곧 세 사람 사이에 묘한 따스함이 퍼졌어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었지만 사무실 안은 어느 봄날 같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결국 지연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25년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체험했고 준호 역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뒤늦게나마 되찾았지요. 그날 저녁 재단 직원들은 부녀의 사정을 대략 알고 있었기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일정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오래전 흘려보낸 시간을 이야기하며 눈물과 웃음을 오갔고 아이 역시 새로 생긴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신기해했습니다. 밖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지만 재단 내부에서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오랜 슬픔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듯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연결된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과 재산이 이제야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고 지연은 외롭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결국 친아버지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했지요. 그동안 그녀는 잊힌 존재라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고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연과 민준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도, 너도, 민준이도 우리는
가족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이 말에 준호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택시를 몰 때도 어디선가 너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게 할 거야. 햇살이 뿌려지는 창문 아래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25년의 거리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그들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아침이면 택시를 몰고 서울 거리를 달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이전에는 집으로 돌아가면 텅 빈 거실과 고요한 침묵이 그를 맞이했지만 이제는 식탁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밝은 웃음소리와 저녁상을 함께 차리는 지연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민준이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준호는 순간 고민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운전하는 택시에 좋은 손님을 태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퇴근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만나러 오는 이 순간이 제일 좋단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할아버지를 가지게 되었고, 지연은 오랜 시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어요. 돈도 명예도 아닌 함께 웃으며 살아갈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며 조금씩 더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갔어요. 김준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민준이 역시 늦었지만 더없이 소중한 사랑을 다시금 되찾았지요.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